남자는 원래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아는 허약한 영주로 환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을 멸망시킬 5대 악당을 키우게 된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이다. 현대의 노동자에서 백작 가문이 아들로 변신하기 위해 이런 변화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과 같아. 그런데 방금 이 세계로 넘어온 그가 자신이 책도 읽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이상하게도 이 세계에 온 후 자동으로 이해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옆에 있던 하인이 그때 그를 상기시켜줬어. 책을 거꾸로 잡았다고. 이것도 원래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무능력한 폐물 때문이야. 특별히 풍성한 저녁 식사가 그를 매우 흥분시켰다. 이건 원래 그가 3일 동안 굶주린 생활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하인이 잠자기 전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게 그는 쓸모없는 젊은 주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먹고 놀기만 했다. 비록 그가 이곳이 어디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를 돌보던 하인이 갑자기 말했다. 손님의 형들이 내일 돌아온다. 그러니 꼭 일찍 쉬세요. 그는 매우 위아해했다. 하지만 여종은 계속 말했다. 레오 손님과 토니오 손님입니다. 범라티 가문 사람들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범라티 가문. 이 익숙한 이름은 그에게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생각할수록 익숙하다고 느꼈다. 여기가 사이키디리아인가? 소위 사이키디리아란 그가 회사원 시절 자주 놀러갔던 전직 RPG 게임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어느 경로로 시작하든 5가지 죄악이 나타나는 순간 끝난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라티 가문은 이 영화의 이야기 시작과 함께 부수 임무에서 등장하는 유복한 귀족 가문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알게 된 후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왜 하필이면 최초로 오대제에 의해 멸망한 나라로 순간이동했으며 파라티 백작가의 3번째 아들인 에런 파라티가 되었을까요? 그는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의 노예 같은 삶으로 이건 겨우 10년 동안의 부유한 삶이다. 이런 기분은 반년치 월급이 밀린 것보다도 더 끔찍하다. 그가 왜 시간 여행자가 아무런 복지나 금손 같은 게 없는지 안타까워할 때 앨런은 갑자기 그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10년 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건 곧 미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다면 그는 미리 멸망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겠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귀족다운 삶을 위해 그는 5가지 큰 죄악을 교화하기로 결심했어. 2달 후 에렌의 기사 에벤이 찾아와 보고했어. 동쪽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미 실험실의 고아들이 모두 구출됐어요. 그리고 고아원 운영권을 넘겼어요. 그들 중 유티아라는 소녀에게 기사들의 활약을 칭찬했어요. 내 눈썰미가 역시 정확했군요. 당신은 능력이 뛰어나요. 하지만 에반이 묻기를 양반님, 내가 칭찬하는 건가? 근데 내 표정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말을 들은 에런은 과장되게 웃기 시작했어. 그럼 에이든, 앞으로 잘 부탁할게. 원래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얼굴은 표정을 전혀 조절할 수 없게 되었어. 에이든, 그는 자주 배신하는 사이키디입니다. 리아에서 방어로 유명한 기사입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 앨런은 즉시 그를 고용했습니다. 그 후 에반은 그의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소공자님, 이번 공격은 그 유디아라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녀를 특별히 언급했나요? 장기간 용병 생활을 해온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녀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요. 그녀가 그렇게 온순하게 갇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녀를 데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지 않나요? 비록 에반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건 앨런 계획의 일부분일 뿐이야. 유디아 플로디아는 기괴한 혈족의 일원으로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와 계약을 맺어 힘을 얻었어. 불운한 경험을 겪은 그녀는 4대죄 중 분노의 죄가 되었어. 수십만의 사상자를 낸 초거대 괴물이기도 해. 그녀가 평화 속에서 잘 자라기만 한다면 파괴 사건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에런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이 말에 에반은 긴장하기 시작했어. 이어 에런은 그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고 유티아에게 후한 후원을 제공하라고 했어. 그 후 앨런은 그에게 편지를 하나 맡겼다. 유디아에게 전달하라고. 에반은 주인이 이런 편지를 직접 쓸 줄은 몰랐다. 그는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앨런은 그녀를 정말로 진정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시도해봐야 했다. 인사 속에 숨겨진 진짜 내용. 사실 게임에서 수십 번 반복해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대주교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괴물 혈족을 진정시킬 수 있는 주술입니다.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어둠은 연옥, 성광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한 줄기는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문장은 분노의 죄가 등장할 때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대주교의 이 주문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야.
하지만 10년 전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게으르게 기지개를 펴던 에런은 생각했어. 그는 이미 5대 죄악 중 하나를 해결했으니까 아마 다음 차례일지도 몰라. 하지만 주문 한 가지만으로 괴물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 하지만 이종 생물을 신앙하는 종족이니까 이게 정말 유용할 수도 있어. 결국 광신의 영역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소녀 앞에 서 있는 에바는 그녀의 강력한 마력에 이미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이상한 아이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에반의 충격적인 표정 속에서 소녀가 입을 열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앨런인가요? 왜 저를 그분 곁으로 보내지 않나요? 도대체 왜요? 이 강력한 마력에 에반은 식은땀을 흘렸다. 마력을 드러내려면 최소한 종사 경지에 도달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긴장 속에서 그는 소작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바로 소녀에게 말했다. 지금은 아직 성숙할 때가 아니야. 이 말에 광티아는 무언가를 이해한 것 같았다. 아, 그렇구나. 주인만 아는 약속이 있었던 거야. 이 감정의 파동에 에바는 본능적으로 검을 잡았다. 그 소녀는 병약한 듯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 어른의 뜻을 알았어. 반대편에서 잠든 에런은 사치스러운 생활에 이미 빠져 있었다. 그의 삶은 벗어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 에런은 계속해서 세 번째 큰 죄의 자료를 찾고 있었다. 에이븐이 바로 이때 보고했다. 소녀님, 당신이 말한 두 번째 아이를 이미 구출했습니다. 앨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는지. 아주 부드럽게 말이죠. 단지 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의 대문이 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온 사람이 백작 가문이 둘째 아들 토니오였습니다. 그는 앨런을 거만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형제 아니야. 요즘 열심히 공부한다던데. 쓸모없는 애가 무슨 책을 봐야 해. 형이 묻는 건데 왜 대답 안 해? 이건 앨런도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 원래 주인은 어떻게 버텼던 걸까? 비록 지금은 반격하고 싶어도.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후 앨런은 머리를 조아리며 신호를 보냈다. 형이 사용해야 한다면 그럼 나는 먼저 나가겠다. 토니오가 앨런이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할 때 한 자루의 단검이 그의 앞에서 날아갔다. 그 단검은 벽에 깊숙이 박혔다. 여기서 벌레들이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야. 둘 다 나가라. 나는 아침부터 피를 보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바로 백작 가문이 장남 레오다. 앨런은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다. 알다시피 팔라티 백작 가문은 게임에서는 권력이 크지만 첫 번째로 처치되는 총알바지일 뿐이다. 그 두 형제가 지금 싸우고 있다. 한 명은 육신의 왕으로 불리는 지하 세계의 거물이다. 다른 한 명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마약왕이다. 눈앞의 편안한 목표를 위해 앨런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금 단지 무능한 쓰레기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방으로 돌아갔다. 에반이 두 번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매우 이상해 보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젊은 주인이 어떻게 멀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비밀 생체 실험과 노예 암시장에 그 후 그는 다시 앨런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찾은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인가? 그러나 에바는 모른다. 그가 말하는 이 특별한 존재가 세상을 파괴할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 나라로 구성된 연합왕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캐리안 왕국의 노예 시장에서 구매된 두 번째 보스 데우스 마케로는 노예로 팔린 후 학대를 당하며 무한히 전전했다. 결국 5가지 죄악 중 게으름의 죄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각 왕국을 멸망시켰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의 잔인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게으름의 대제라는 꼬리표와는 다르게 그는 배로 보답하는 근면한 녀석이다. 그래서 이전에 에반에게 그를 잘 대하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 앨런은 일부러 침착하게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 시기가 아직 이르다. 이번 편지도 일상적인 인사말이지만 앨런은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 보냈다. 상처투성이인 이 소녀는 고아원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때 그의 귀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미 망가졌어. 그 흔적들은 그것의 작품이겠지. 하지만 다행히도 위대한 달이 너를 선택했어. 나와 함께 이 부여된 힘을 느껴봐. 그것을 이끌어내렴. 너의 모든 충성을 바쳐. 그분을 따르렴. 그러면 너는 복수할 수 있어. 지금 가서 부드럽게 인사해봐. 바로 그때 앨런이 세 번째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때 보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던 순간 에번이 그에게 큰일이 났다고 알렸다. 둘째 도련님, 그는 이미 죽었다. 차남 토니오의 장례식에서 백작님이 안고 있는 두 미녀가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 지루한 장례식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앨런은 누군가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약을 복용하고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볼 줄은 몰랐어. 이건 정말 어둠의 판타지 게임답네. 역시 끔찍하군. 그런데 토니오는 이렇게 일찍 사고로 죽다니. 설정된 죽음과는 다르네. 게임 속에서는 그가 레오와 오랜 내전 끝에 죽은 거였는데 지금의 레오는 완전히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듯한 표정이야. 입이 벌어질 정도로 웃고 있어. 범인은 아마 레오거나 레오의 지지자일 거야.
하지만 앨런은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5가지 큰 죄악을 해결하는 거니까. 1년 넘게 계속해서 상속인 문제 해결된 후 레오도 제약 사업을 인수했다. 백작 가문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이 기간 동안 앨런과 유디아는 펜팔로 발전했다. 좋은 감정을 쌓는 노력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앨런은 편지를 통해 그들이 모두 좋은 아이들임을 알게 되었다. 유나는 숨바꼭질을 잘한다. 시다는 전쟁 게임을 잘한다. 데우스는 종종 인형극을 공연합니다. 그리고 결점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후원자 명단은 앨런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고아원에서 후원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그때 에반이 보고했습니다. 정보연합이 그 아이의 단서를 찾았다고요. 이 소식에 앨런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그 놈을 찾았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밤이야. 이때 약물 유통지대의 마르코, 대머리 남자는 파라티 장자의 호기를 감탄했어. 왜냐하면 매번 보상이 매우 후하거든. 그들의 조직은 이미 수백 명으로 확장되었어. 하지만 두 사람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바닥에 시체가 가득한 것을 발견했어. 모든 사람의 손이 마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목을 향해 단검을 찔렀다. 입에서는 구조를 요청하고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들은 죽음의 결말을 바꿀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검은 망토를 입은 인물이 골목에서 나왔다. 오늘의 인형극도 정말 멋지군요. 보고할 후원 목록이 또 늘어나겠네요. 하지만 데우스는 이러한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쓰레기들을 죽이는 것이 복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유디아는 말했다. 지금의 모든 것은 그분의 귀환을 기다리기 위한 기반이다. 그분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나?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다. 우리 블루문은 그 성인의 검날이야.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에런과 유디아는 편지 친구가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어. 이때 에이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젊은 주인을 찾았어. 마침내 뒷마당에서 그를 찾았어. 바로 5번째 아이가 무사히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거였어. 맞아. 이 기간 동안 그는 남은 3가지 큰 악을 구해냈어. 3번째 탐욕의 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의 게임 지식을 바탕으로 에반을 열심히 부려먹었다. 결국 성공했다. 이때 그는 에반에게 며칠간 푹 쉬라고 했다. 고아원 임무가 끝났기 때문이다. 앨런은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은 몰랐다. 사키디리아의 보스, 우리는 비참한 과거를 계기로 5가지 죄악으로 변모했다. 여기는 그들이 악으로 변하기 전이 과거다. 그들이 그런 일을 겪기 전에 그들을 모두 구출할 확률은 매우 낮다. 처음에 에렌은 그들을 구출할 때 그들이 이미 파괴되어 있을까 걱정했다. 그는 에반에게 물었다. 고아원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에반은 평소처럼 순조롭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망가진 인형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꽤 밝아졌어요. 보육교사를 배치할 필요도 없고요. 에런은 유티아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혹시 후로이 원의 설정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편지 내용을 보면서 앨런은 갑자기 유디아도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건강하다. 고아원 아이들 몇몇은 잘 성장하고 있다. 데우스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아이들도 고아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것은 앨런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5가지 죄악이 그의 인도 아래 있다. 평범하게 자랄 수 있다니. 그러던 중 에이븐이 갑자기 물었다. 소녀님, 언제 그들을 만날 계획이신가요? 매번 기회가 되면 만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앨런은 전혀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이 악으로 변하는 과정은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게임 회상에서 보면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인품이 나빴어. 비록 그들이 악이 되기 전에 구했지만 앨런도 좀 무서워했어. 그래서 에반에게 말했지. 아마 5년 후에 만날 수도 있다고. 이 어둡고 판타지 세계에서 자기 방어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겠어. 다행히 마법이라는 것은 약간의 재능이 필요해. 그리고 다행히도 이 몸이 그런 사람이지. 그때 에반이 물었다. 젊은 주인님, 블루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꽤 유명한 조직이에요. 그들은 범죄 집단을 전문적으로 사냥해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조직에 대해 앨런은 곧 사라질 청소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주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았다. 에반이 제스처를 취했다. 그들은 귀족조차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인께서 아실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앨런은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옆에서 자게 해줄게. 이때 다른 쪽 고아원에서는 유디아가 회의를 열고 있다. 북쪽은 어떤가? 오만의 죄 눈보라가 입을 열었다. 나는 노예 상인의 머리를 모두 잘라버렸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어.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단지 내 눈 색깔을 맞추면 그들을 놓아줄게. 안타깝게도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 탐욕의 죄. 리나가 계속 말했다. 모든 시체는 깨끗하게 묻혔다. 문 앞에 앉아있는 청결의 죄. 라다는 남쪽도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생체 실험실과 그 성가시고 오만한 아발론 잡종들을 언급했다.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찢어버렸다.
그들의 공헌에 대해 유티아는 매우 기뻐했다. 모두 잘했어. 모든 것이 그 성인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달을 위해 존재한다. 이때 데우스가 갑자기 말했다. 아발론의 우두머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성인이 되신 백작가의 장남이다. 남쪽을 처리하는 동안 예의에 위협이 되는 지시서를 발견했습니다. 백작 가문이 장남이 그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디아에게서 무시무시한 기운이 퍼져나옵니다. 이로 인해 이후 두 명이 악당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백작이 죽은 후 조용히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디아의 분노 속에서 편지는 재로 변했습니다. 2년 후 파라티 백작이 죽었다. 겉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백작이 죽기 전에 약을 함부로 먹은 게 분명했다. 생각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는 레오가 더 신경 쓰는 것 같았다. 블루문의 이 장례식에서는 누구도 백작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조용한 가운데 조용히 끝났다. 이때 레오는 이미 앨런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앨런은 방으로 돌아온 후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에반에게도 짐을 싸라고 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에반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해.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아래로 가는 것뿐이야. 에이븐이 그를 돌아보았다. 소작인이 로드미를 말하는 건가? 맞아. 앨런은 지금 파라티로 이사하고 싶어한다. 영지 남쪽의 작은 마을 로드미로 말이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레오의 주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황금빛 토스트와 살짝 탄 계란이 함께한다. 눈앞의 모든 것이 앨런에게 삶이 이렇게 다채롭다고 느끼게 했다. 하지만 이런 삶은 단 3일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백작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형의 장례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핏자국이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형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칼로 심장을 관통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것. 레오를 누가 죽였을까? 아론의 질문에 곁에 있던 대위는 두려움에 떨었다. 미안합니다. 실수로 어른과 눈을 마주쳤어요. 이로 인해 아론은 그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에이든이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다. 서둘러 아론 곁으로 다가가 묻기 시작했다. 아가씨,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군요. 하룻밤 만에 아발론의 배후를 제거한 사람. 이 말에 에린은 바로 침묵에 빠졌어요. 사실 얼마 전 에린이 로드미로 향했던 그날 레오가 멀리 가는 마차를 바라보며 과연 에린을 죽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를 죽였다. 하지만 이 자식이 오히려 스스로 국경에 가겠다고 하다니 어쩌면 이제 그를 죽일 필요가 없을지도. 그런데 최근 아발론의 일 때문에 그가 좀 신경 쓰인다. 마치 모든 것이 거슬리는 것처럼 그 후 레오가 부하에게 그 마차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알만이 그를 처리할지 물었다. 그 소리에 레오가 약간 혼란스러워졌다. 평소 명령을 조용히 수행하던 알만이 이제 위문을 제기했다. 레오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너의 일은 내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긴 검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레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감히 나를 배신했어. 알만. 혹은 블루문 조직 위 구성원 시단이 그의 위문에 대답했다. 나도 전쟁 게임을 좋아해. 이동안 너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 붉은 달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조를 가르쳤어. 블루문은 그분의 검이야.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지. 누군가 위대한 달을 해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 그를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이 말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2회나 기다릴 줄은 몰랐다. 레오가 죽기 직전의 위협에 그는 또 말했다. 네가 바로 그 말을 했을 때 아발론은 이미 이 대륙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정말 아쉽구나. 위대한 달은 분명 너에게 기회를 주었어. 그렇게 앨런은 그 평온하고 거리낌 없는 삶이 마치 3일 체험권처럼 만료되었어. 게다가 자신이 아발론을 멸망시키는 배후 세력이 되었어. 이로 인해 앨런은 즉시 부정적으로 변했어. 왜 일이 결국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에바는 추리하기 시작했어. 이 일에서 이득을 본 건 오직 너뿐이야. 우리가 집을 떠난 후 레오가 죽었어. 그래서 너는 완벽한 부재 증명을 갖게 됐어. 그것으로 상속인 자리를 차지했지. 게다가 아발론도 사라졌어. 아무도 레오 일로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너는 검술의 달인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어. 최고 암살자의 백작 가문이 배후 조종자. 하지만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에런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가 알기로는 게임 내에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조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갑자기 떠올렸다. 에반이 언급했던 블루문 조직을 혹시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 하지만 에반은 그의 생각을 부정했다. 이건 블루문 조직의 행동처럼 보이진 않아. 왜냐하면 블루문은 매번 작전 후에 흔적을 남기거든. 하지만 아발론의 멤버들은 모두 검에 찔려 죽었어. 그 장면은 지옥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에런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 블루문은 게임 내에 등장하지 않았어. 이 약한 조직이 범인일 리가 없겠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한 걸까? 이때 유아원에서 유티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다. 자국이 남았는지. 리나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설랑이 단검을 흔들며 시체 더미를 남겼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남은 두 큰 악도 돌아왔다. 아발론의 자녀 병력은 486명이다. 보스의 명령에 따라 모두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한때 아스트레아 왕국에서 하늘을 가린 거대한 조직 아발론, 단 5일 만에 모두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리 작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아발론과 연관된 더 많은 귀족들을 발견했습니다. 알타이와 아발론의 관계는 깊은 것 같아. 유디아가 잠시 침묵한 후에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모든 구성원은 그의 말에 따라 강력한 마력을 모았다. 그럼 조용히 처리해보자. 그리고 유디아는 리나에 대해 다시 물었다. 정보 공회 쪽은 문제 없겠지. 리나가 손을 들고 문서로 설명해. 정보 공회는 이번 사건이 블루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어. 모든 공회는 이 사건이 검술 대가가 만든 지옥일 뿐이라고 생각해. 이 일에 대해 유디아는 그분께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그녀가 이전에 여러 번 주의한 일이야. 이번에는 어른의 명령이 아니지만 그가 그 어른을 죽이려 했으니 우리는 예의의 검이다. 검은 자신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나? 라널은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해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절대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데우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디아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분에게 발견될까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생각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위대한 달을 위해서였어. 장례가 끝난 후에 에런은 한 달 내내 바빴어. 그는 단지 그런 삶을 꿈꿨을 뿐이었어. 먹고 놀고 즐기며 귀족 같은 삶을. 형제들의 원래 스토리와는 달리 죽음으로 인해 가족의 모든 일이 그 후계자인 그에게 맡겨졌어. 에런은 답답해했어. 원래는 3일에 한 번씩 낚시하고 이틀에 한 번씩 햇볕을 쬐던 부하들이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보인다. 마음속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고기 조각이 불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낸다. 눈앞의 모든 것에 대해 에바는 매우 놀랐다. 단지 2년 반이 독학으로 이 급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소년의 재능은 정말 놀랍군요. 보통 4년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죠. 게다가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법을 쓸 수 없어요. 사실 에런이 이것을 배우는 건 자신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기술을 익히려면 먼저 마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반쪽짜리 마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는 이전에 자신이 환상 세계에서 진짜 마법을 사용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신났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마법의 기초가 매우 미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마법의 기초는 운동선수의 체형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정되어 있다. 그의 마법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하게 보였다. 이것은 아무리 수련해도 메울 수 없는 간극이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에반이 그에게 초대장이 있다고 전했다. 다음, 그는 에반과 함께 그 무도회에 참석했다. 이곳은 아스트레아 왕국이다. 남부 지역은 귀족들 간의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무도회, 앨런이 곧 백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다른 귀족들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어 했다. 이는 그가 미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그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두려움을 느꼈다. 심지어는 조금의 체면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그는 멍해졌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에런은 저 사람들이 자신이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시한 것이다. 여기 오기 전에 에런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그는 비밀스럽게 연습한 사회적 기술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 했다. 이 레드와인의 맛은 정말 독특해요. 특히 이 향이요. 정말 특별해요. 그는 사교계에서 필수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장면은 소녀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급히 도망치면서 앨런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바로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앨런의 예상에서 벗어났어요. 아마 그녀는 아주 수줍음이 많은 소녀일지도 몰라. 팔든의 고급 말들, 피니언 감귤차, 빌란다 수제 금속 공예품, 말라티노 특산 와인. 이 호화로운 선물에 에바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 오기 전에 에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파라티가 생각보다 더 악명 높다는 걸. 자신의 두 악당을 죽였다. 형제인 그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했다. 그래서 앨런 팔라티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갑자기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 그는 창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일련의 행동은 한 붉은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둠 속의 별빛을 바라보며 앨런은 저도 모르게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앨런의 시선 속에서 소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는 알타이 공작 가문이 셋째 딸 로리아입니다. 알타이라는 이름을 듣자 엘렌은 바로 차분해졌다. 소위 알타 가문은 사이키디, 리아 중 세 가지 암흑 세력 중 하나인 북부 불량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엘렌은 게임에서 그녀의 등장 기억이 없다. 로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당신의 힘을 빌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곧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위독하신 이유로 언니들이 분명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앨런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실 그녀는 이미 죽었었다. 그래서 게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앨런은 그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소녀가 기꺼이 주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타이 가문이 절반 재산을 앨런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떠났다. 지금의 그는 자기 보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녀의 무력한 모습이 보이자 엘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렌의 이 간단한 한마디는 소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붉은 머리의 여인이 앨런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앨런이 고개를 돌린 후에야 이것이 또 다른 배우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역시나 지금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 간단한 인물이 아니다. 아스트레아 왕국의 세 가지 음모, 북부 알타이 지역을 각각 나누면 동부 파라티, 그리고 서부 제노니아, 이 눈앞의 여자는 바로 노니아 백작가의 장녀 카리아입니다. 파라티 가문에 비하면 이 가문은 더 기업화된 깡패 집단 같아. 그래서 자신의 꿈인 짠생 화를 위해 앨런은 그녀와 어떤 연관도 맺고 싶지 않았다. 카리아는 그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앨런이 그를 쉽게 허락할 리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 순간 카리아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당신은 정말 소문과 같군요. 다음에 당신을 만날 생각에 조금 기대가 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이곳을 떠났다. 하지만 이 말들은 앨런을 약간 혼란스럽게 했다. 두 번째, 그는 에반을 데리고 한 계곡 앞에 섰다. 맞아, 이곳이 그가 이번에 진정으로 가고자 했던 목적지다. 그가 이렇게 멀리 달려온 이유는 이 지루한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바로 남쪽의 이 속삭임 미로 때문이야. 8개 방위 수수께끼를 풀기만 하면 그는 귀중한 신기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 이 게임의 베테랑 플레이어로서 그는 이미 공략법을 완벽히 암기했지. 하지만 눈앞의 이 신비로운 건축물은 그에게 약간의 충격을 주었어. 결국 그는 이 장면을 게임에서 본 적밖에 없었거든. 이 느낌은 게임을 할 때와는 전혀 달라. 반복해서 통과하는 레벨과는 완전히 달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강력한 마괴물, 순식간에 바위벽에 부서지고 이 미로에서 한 문제만 틀리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다. 소작인의 표정을 보며 에바는 약간 위아해했다. 그는 소작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연하다. 그가 젊은 주인을 모신 지 벌써 4년이지만 여전히 젊은 주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분명히 집에만 있었는데도 어떻게 밖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 사실 그가 이 신비로운 젊은 주인을 따르려는 이유는 젊은 주인이 하는 일에 결과가 항상 좋기 때문이다. 수많은 금은보화 앞에서 에이런은 오직 하나만 요구했다. 그 소박하고 검은 반지 하나를 가져가려는 것. 다른 것을 가져가면 화살이 될 뿐이니까. 그래서 에이런은 에이든에게 손에 쥔 재물을 내려놓게 했다. 이 반지가 바로 이번 작전의 최종 목표였다. 하지만 다음 장면은 에이든을 식은땀 흘리게 만들었다. 젊은 주인님, 이 마조각상들도 너 예상에 있었던 거니? 에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주인님을 보내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레는 그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어. 하지만 에반은 여전히 걱정이 됐어. 왜냐하면 주인님의 이급 마법으로는 이 마조각상들을 상대하기엔 부족하거든. 그의 두려운 표정 속에서 앨런은 제약을 발동했다. 시간이 필요해. 주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니아쿠라의 위대한 의지를 이어받은 조각.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제약을 말해줘. 원래 게임에서는 여기서 선택창이 있었다. 이때 공허한 목소리가 그에게 경고했다. 통과 미로 보상이 제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아요. 검은 반지의 이름처럼요. 이것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흡수형 신비한 유물입니다. 엘렌은 그것의 주시 아래 첫 번째 제약을 말했습니다. 모든 마법 시전 과정에서 바빌로니아의 손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곡된 세계의 법칙을 위한 힘을 교환하다. 별빛을 담고 있는 눈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앨런은 2번째 제약을 말했다. 모든 마법 시전 과정에서 바빌로니아의 신성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방금과 같은 요청을 교환하다. 이 조건은 위대한 형상을 잠시 침묵에 빠뜨렸다. 앨런은 상황을 보고 자신이 망친 줄 알았어요.
방금 전에 의도적으로 스킬 아이콘을 흉내냈던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손짓과 특별한 문구를 사용해서 제약을 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마법 공격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어요. 고인물인 그로서는 게임 내 다양한 손짓과 문구에 정통했죠. 바로 그때 웅장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여전히 잊혀진 그 위대한 존재를 기억하는 인류여. 너는 신의 뜻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항상 너를 지켜볼 것이다. 앨런의 손가락에 있는 검은 반지가 그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동시에 이것은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멈춰있던 시간이 이 순간에 갑자기 회복되었다. 뒤에 있던 에반이 서둘러 젊은 주인을 막으려 했다. 원래 그 무엇이든 주입되었을 때도 전신 마력의 번개 구슬과는 다르다. 이번 번개 구슬은 특별한 힘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맞아. 엘렌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한다. 바빌로니아의 손도장과 신성한 어휘로 제약된 힘. 남자는 분명히 누워서 뒹구는 쓸모없는 자식인데 그런데도 위대한 존재를 놀라게 해서 말을 못하게 했다. 단지 에런이 그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손가락 자국과 신성한 단어를 이용해서 왜곡된 세계 법칙의 힘을 조금이라도 빼내기 위해서.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위대한 존재가 결국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잊혀졌던 위대한 존재를 기억하는 인간들이여. 너는 신의 뜻을 계승했다. 우리는 계속 너를 지켜볼 것이다. 엘은 손가락의 검은 반지가 그 목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이와 동시에 구속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변 시간이 회복된 후 엘은 서두르며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바빌로니아의 손도장과 성스러운 단어로 이루어진 구속의 힘을 주문을 외우며 주변에 힘이 미친 듯이 솟구쳤다. 시간이 필요해. 거대한 에너지 구체가 나타났다. 그는 계속해서 손짓을 바꿨다. 번개의 힘이 바빌로니아의 손도장과 신성한 어휘의 힘에 의해 멀리 있는 거대한 마법상을 박살냈다. 땅에 남겨진 신비로운 기호를 보며 에반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혹시 젊은 주인님은 항상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건가요? 알다시피 15년 경력의 용병이라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급 마법인가요? 앨런의 확신에 첫말에 그는 침묵에 빠졌다. 사실 앨런 자신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가 기억이 맞다면 게임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없다. 사이키드리아의 턴제 전투에서 플레이어는 매 턴마다 하나의 룬이나 주문을 사용하여 마법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그는 연쇄 번개 마법을 시전했다. 동시에 연쇄 번개는 그가 5번 증폭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이 마법이 이렇게 강력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에이렌은 이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 위대한 존재가 한 말. 앨런은 여전히 그의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신의 뜻을 계승하는 자. 막 미로를 빠져나왔을 때 에이브는 땅에 쓰러졌다. 그는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장소를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앨런은 갑자기 속삭인 미로의 또 다른 이름을 떠올렸다. 파론의 미로. 이것은 게임의 특정 시기에 등장했던 이름이다. 그리고 미로에는 주인이 있는 것 같았다. 앨런은 조용히 말했다. 그 주인은 파라인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앨런은 그를 붙잡고 계속 말했다.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며칠 동안 수고 많았어. 세이키드리아의 게임 설정을 보면 속성과 마법이 일치하는 선택을 하면 손짓으로 주문의 위력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주문도 특성을 강화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수치만 올리는 게임과 달리 방금 주문을 할 때마다 마법이 뚜렷하게 변화했어. 이것이 앨런을 마음속으로 몰래 곱씹게 만들었다. 혹시 내 마력 조절이 충분히 예리해서일까? 그래서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던 걸까? 마력 회복 후에는 꼭 시험해봐야겠다. 이때 멀리서 거대한 바위 위에 검은 망토를 입은 한 인물이 그들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있었다. 초록빛 눈동자가 잠깐 빛을 내며 드러났다. 그 사람은 몸을 돌려 멀리 달려갔다. 잠시 후 그녀는 앨런이 방금 정복한 속삭임 미로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아람프 제국의 문자로 기록된 잊혀진 외신 시대이다. 탐욕의 죄. 리나가 후드를 벗었다. 신비로운 문자를 기록한 돌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검술 대가 파라인의 전설적인 삶이 적혀 있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 대륙을 침략한 흑사신을 물리쳤다. 그리고 백성을 삼키는 악마 아콜라카를 이겼다. 리나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고대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위대한 달이 파라인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고대 도서관에 없는 주문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읊조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역사에 기록된 플로디아 여왕이 따랐던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때 그녀는 붉은 달이 말한 모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리나이는 매우 부끄러웠다. 그녀는 이전에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것만 알았고 위대한 달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주변의 소란에 그녀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다. 오셨군요. 정보를 이미 입수하셨나요?
하지만 드우스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성인의 검은 옷을 입은 자를 추적했었는데 이미 죽었거든요. 게다가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머리가 공중에서 두 바퀴 돌다가 죽었어요. 이 말을 듣고 리나는 먼저 조직에 보고하러 가려고 했다. 그 시점에 제노니아 백작 저택, 칼리아는 마음속으로 떠올랐다. 앨런의 그 섬뜩할 정도로 냉담한 시선. 그리고 앨런은 그녀가 유명하다고 말했다. 비록 제노니아 백작의 강력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처럼 사교계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알렌에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다니. 그는 글을 쓰고 있는 아버지에게 묻는다. 이 점이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노니아 백작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때 카리아가 손가락을 튕겼다. 주변에 검은 안개가 떠올랐다. 제노니아 백작은 마치 인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가 제노니아 가문이 진정한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무도 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게다가 그 사람은 그녀가 보낸 추적자를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때 가족의 경호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칼리아 여사님, 당신은 방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차가운 시체가 누워 있었다. 시체의 흔적을 보면 그는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이 방에 놓인 것처럼. 이를 본 카리아는 저절로 냉소를 흘렸다.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나는 거대한 약점에 당황하게 되었군. 모르고 있다. 지금 앨런은 파괴된 마차 위에 누워있다. 그 소녀는 알타이 공작이 가장 아끼는 둘째 딸인데 형제자매들에게 암살당해야 한다. 로리아는 어쩔 수 없이 앨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자기 방어 능력조차 없는 앨런이 어떻게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줄 뿐이다. 모르는 사이에 그저 이 간단한 한마디가 소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알타이 공작 가문이 영지로 돌아온 후 로리아는 마음속이 무거워졌다. 왜냐하면 에일런이 그녀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귀족들은 아버지처럼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감히 그와 적대할 수 없다. 비록 로리아는 앨런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녀는 앨런이 절대 쉽게 이 힘든 거래를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녀는 그녀의 비열한 형제들에 의해 모든 재산과 힘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에 의존하며 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녀의 비명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로리아님, 피리나와 기그군이 자살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형제를 해치고까지 칼을 겨누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어? 그녀는 저절로 질문하게 되었다. 하녀의 다른 두 형제의 상황에 대해 말이 끝나자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형 마티안과 언니 마리안나도 죽었다. 이 장면은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알타이 공작 저택 위에서 한 신비로운 인물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방금 임무를 마친 결벽증의 죄시단이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로리아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앨런이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한 말인가? 그는 정말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상위 귀족 가문이 진정한 배우였다. 이때 로리아는 비로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녀도 앨런처럼 하룻밤 사이에 공작가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에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어떤 악마와 계약을 맺은 건지. 하지만 이제 이미 늦었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다. 앨런을 배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지금의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2달 후에 팔라티 가문에서 남자는 알타이 공작의 명령으로 앨런에게 선물을 보냈다. 옆에 있는 에반이 이것이 셀란스 와인이라고 말했다. 에반은 오늘 이렇게 수천 금화의 가치가 있는 좋은 술을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선물 카드에 적힌 이름 때문에 앨런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왜 이 위에 적힌 것이 알타이 공작이 아니라 로리아의 이름일까? 그 후 그는 술을 가져온 남자에게 확인을 했다. 확인을 받은 앨런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래는 처녀였던 로리, 야가 알타이 공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때 공작의 서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로리아는 몸을 조금 스트레치했다. 이 서재는 그녀의 것이란 걸 알아야 해. 예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던 곳이었는데 형제자매들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무리 없이 이 자리에 앉게 됐어. 무도회에서의 부재 증명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리고 그녀의 비밀 조직은 이미 형제들이 처리해버렸어. 그래서 저택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떤 힘도 쥐고 있지 않았다. 뒤늦게 깨달은 로리아는 비로소 엘렌이 이 점까지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표면적으로는 냉담하게 그녀를 거부하면서 비밀리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어쩌면 그는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로리아는 공작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로리아는 생각했다. 데이는 분명 어떤 계획에 알테를 이용하려는 것일 거야. 그래서 그녀에게 손을 내민 거겠지.
비록 지금은 이미 통합했지만 알테가 그린 모든 조직들을 이 힘들은 분명히 대인의 다른 세력들과 맞설 수 없을 거야. 페라리 가족, 상업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는 지하 세계의 대부. 그분은 아마도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저쪽 소식도 곧 전해질 겁니다. 그가 내 선물을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미소였습니다. 선물을 다 준 알타이. 집사는 먼저 물러나겠다고 했다. 앨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전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로리아가 지금은 귀작이 되다니. 이야기의 전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원작 이야기 시작까지 5년이 남았다. 에반의 호출에 그가 돌아섰다. 비록 계승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앨런은 정당하게 파라티 백작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알고 있어야 한다. 백작이 되는 것은 그의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귀족의 칭호를 가지고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은 처음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긴 해도 나쁜 일은 아니다. 그 후에 에이든이 유티아가 쓴 편지를 건네줬다. 그와 동시에 에이든도 그에게 물었다. 레오 암살 배우를 찾았냐고. 에이든이 고개를 저었다. 현재 협회 쪽에서는 아직 결과가 없다고 했다. 에이든은 약간 의심스러워했다. 앨런의 목적은 복수하는 게 아니었을 거야. 에반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어. 그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만든 나비 효과 때문이야. 이로 인해 게임의 스토리가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거든. 그는 바로 유티아의 편지를 열었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거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우리는 항상 잘 지내고 있어. 모두 각자의 취미를 키우고 있어. 특히 드우스는 그의 인형극이 정말 익숙해졌어. 설랑은 친구들과 게임에 빠져있고 리나와 아나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예를 해. 시다는 최근에 정원 꾸미기에 푹 빠졌어. 매달 고아원 일상을 받는 에런은 이미 익숙해졌다. 그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에반에게 물었다. 오른쪽, 아니야.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니? 에반은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답해줬다. 모두 사회에 나이 들어갈 때가 되었겠군요. 당신이 명령해서 구해준 아이들은 대부분 또래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착하고 착한 모습들이 에른에게선 순간에 사라졌어요. 세상을 파괴하는 5가지 죄악 중 하나인 그는 그의 양육 은혜에 감사하며 일어나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무섭죠. 하지만 그들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모험할 때가 됐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때다. 자신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그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스스로 잘 돌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앨런은 그들의 각자의 재능을 떠올렸다. 신앙의 능력을 가진 유디아, 검술에 능한 데우스, 강한 지식 욕구를 가진 리나, 그리고 전사 재능을 가진 설랑과 리더십을 가진 히단. 그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면 어쩌면 무서운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렌은 곧 사회에 나설 5가지 악에 각각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어차피 이 물건들은 언젠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앨런은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썼다. 드디어 5통의 편지를 완성했다. 그는 그것들을 에반에게 넘기고 보내라고 했다. 일이 잘 풀리면 아마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 편지를 받은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 같아. 반대편 동부 고아원에서 유디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달이 이번에는 특별히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5 젊은이들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각자 앨런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어떤 임무를 그들에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왕국에서 가장 젊은 마스터 기사입니다. 쓸모없는 주인을 충성스럽게 맹목적으로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어느 날 검은 무리들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데우스의 부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남을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남겼어요. 그 이후로 데우스는 여러 차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는 원래 끝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달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데우스가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 소녀가 말했다. 데우스가 그에게 직접 복수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데우스는 블루문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조직에서 다양한 위험한 임무를 계속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에린이 내린 명령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달이 처음으로 모두에게 임무를 부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티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런 일상적인 잡담처럼 대화가 지시서 같지는 않죠. 유디아는 이에 대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른은 그 명령들을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겨놓았어요. 그녀는 예전에 쓴 편지 속 내용을 천천히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인사 후의 첫 번째 지시입니다. 우두머리가 저에게 임무 대상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어요. 여기는 블루문이 정권 위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 사람을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어 유티아는 계속해서 모두에게 말했어요. 이런 이유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직접 대화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마법 통신기를 사용할까요? 노출이 걱정된다면요. 왜 문은 꼭 편지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유디아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디아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며 드니어스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하겠어요. 바로 그때 설랑이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우선 다른 인물을 읽어보죠. 잠시 후 모두가 천천히 편지의 내용을 바라봤어요. 드우스는 기사나라 캐란델로 보내졌어요. 설랑의 행선지는 사막 식민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막이다. 시다는 오락의 도시 라그사스에 배정되었다. 리나의 목적지는 미궁의 도시 라르타니아이다. 유디아의 목적지는 성 로사리 왕국이다. 이 편지에는 모든 사람의 직업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앨런은 각자에게 특정한 장소에 선물을 표시해 두었다. 그게 무엇인지 그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유디아가 모두에게 상기시켰어. 그 성인께서 직접 언급하지 않는 한 절대 블루문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세상을 파괴할 5대 죄악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 3달이 지났다. 그때 앨런은 연구를 하고 있었다. 마법과 주문에 관련된 지식. 하지만 책 속의 이론보다 실천이 모든 진리다. 앨런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했다. 고개를 돌려 에반에게 물었다. 레오를 죽인 사람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하지만 에이브는 여전히 지난번과 같다고 말했다. 정보 공회는 현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앨런에게 나비 효과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결국 그는 5가지 죄악의 흐름을 바꿨으니까 죽어야 했던 로리아가 알타이 백작이 되었다. 현재 그의 세력도 어둠 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결국 에이든에게 레오의 살인범 수사에 관해서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내기로 했어요. 원래 이야기 흐름상 이런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정보조차 찾기 어려운 조직이었어요. 계속 추적하면 오히려 그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에이든이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한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렌은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에반이 갑자기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데우스가 최근에 카일란델의 기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렌에게 다소 의외였다. 그가 이렇게 빨리 기사로 임명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났다. 에반이 다시 털어놓았다. 데우스가 기사단을 창설한 일. 한참이 지나서야 앨런이 깨달았다. 그 자식은 기사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기사단을 조직하려면 최소한 대가의 실력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드우스의 이런 모습은 재능도 함께 보여줘서 두 사람 모두 매우 만족했다. 시간은 다시 6개월 후로 돌아갔다. 5대 죄악들은 이미 1년 동안 독립해 있었다. 에런은 계승식을 치른 후 백작의 일상 업무에 익숙해졌다. 이때 에이븐이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그것은 드우스가 켈란델의 5번째 검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앨런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원래 손에 모아두었던 번개 구체가 순식간에 꺼졌다. 그는 위아해했다. 검술대가가 되어야만 그 칭호를 얻는 것이 아닌가. 사키디리아라는 게임에서 검술대가는 마검사 이상의 존재이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특별한 재능 기술을 각성하게 된다. 앨런이 드우스가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에반이 그에게 알렸다. 데우스는 아직 진정한 검술대가라고 할 수 없다. 단지 반 걸음 차이일 뿐이다. 그는 아직 재능 기술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국은 여전히 그에게 기사단장 칭호를 수여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4번째 검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전 카일란델이 북부 야만족과의 전투의 전장에서 한 마스터급 기사 한 명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왕국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적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데리우스가 자신의 특수 능력을 깨닫고 각성하려면 아직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알다시피 현재의 케일란, 델의 첫 번째 검 라이네아르트도 마찬가지다. 32살에 그 성취를 이뤘다. 라이네아르트, 엘렌은 이 녀석을 안다. 왜냐하면 3번째 주요 스토리에서 항상 임시동맹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5살부터 검술을 연습해왔다. 역사상 가장 어린 검성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20년을 보냈다. 그리고 데우스는 전혀 검을 모르는 아이였다. 단 1년 만에 성공했다. 이 생각을 하니 앨런은 갑자기 혀를 찼다. 그들이 더 높이 날수록 자신의 보상도 더 풍성해진다. 그런 와중에 앨런은 옆 탁자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지난 1년 동안 통신 명단에는
유티아의 이름만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설령 남은 자취도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유티아가 산 로사리 왕국에 도착했더라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집에 편지를 보내겠지. 또한 다른 죄악들을 대신해 앨런에게 인사도 할 것이다. 그들 사이에 아직도 서로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앨런은 마음이 약간 아팠다. 그 면놈이 선물을 받고 감사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 놈들이 파멸해 왕국의 5가지 죄악이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이때 케란델의 수도 길다움의 고위 귀족들이 사는 곳, 일식기사단의 일원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그리고 데우스는 가장 가까운 웅장한 성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 지금의 그는 이미 케란델 일식기사단의 단장이 되었어. 왕국 역사상 가장 젊은 마스터 기사입니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창밖으로 향할 때 아래에서 한 아름다운 소녀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오빠. 그 모습을 본 데우스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에게 응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1년 전 그의 편지에서 언급된 선물이다.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편지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그는 완전히 멍해졌다. 왜냐하면 그가 한때 검은 놈들에게 빼앗겼던 여동생이 지금 그곳에서 멀쩡하게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여동생을 꼭 붙잡았다. 원래 감정이 없던 소년, 이 순간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위대한 달이 준 선물은 그가 영원히 잃어버릴 줄 알았던 가족을 되돌려준 것이다. 소녀는 달의 위대함을 간단히 묘사했다. 왕국에서 가장 어린 검술 천재가 앨런을 위해 가장 강력한 기사단을 만들고 싶어 했다. 방금 데우스는 위대한 달이 그에게 준 선물을 찾았다. 그 선물은 그가 이미 잃어버린 여동생이었다. 원래 무척 냉담했던 소년도 이 순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감정이 진정되고 울음이 끝난 후에 데우스는 여동생 시리에게서 이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다. 시리는 그 녀석들에게 잡혀 가족과 떨어진 후에 어둡고 음산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원래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빛과 같은 한 사람이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노예 상인이 그녀를 잡으려 했다. 그녀를 상품으로 팔아버리려 했다. 그녀가 잡힌 바로 그 순간에 한 용병이 나섰다. 그는 히리에게 자신이 에반이라고 말했다. 알렌 영예가 보내서 구하러 왔다고. 그 이후로 히리는 끊임없이 귀한 약재로 치료받았다. 그 귀인은 그녀의 생활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몰래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 후 시릴은 편지를 꺼냈다. 그것이 그 성인이 말한 것이다. 그녀의 오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성인에게 매우 감사했다. 이 말을 듣고 듀스는 의심스러워졌다. 위대한 달은 어떻게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까? 그가 블루문에 합류한 이후로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디아는 그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만 그가 검은 염소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 후 데우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위문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이전에 유디아가 왜 항상 어른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주 어른들이 아는 모든 것을 입에 담곤 했다. 알고 보니 그 어른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미 모든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 이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니 그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 이제 원래 단지 검은 염소의 복수와 증오에 빠져있던 사람, 사라졌다. 대인이 준 선물은 그가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데우스는 유티, 아의 말이 맹신의 맹목적 따름이 아님을 깨달았다.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왜 내가 그 성인을 따르기로 했는지. 그리고 위대한 달이 내린 임무를 위해 데우스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그는 위대한 달의 명령에 따를 거야. 케일란델 최고의 검술 대가가 되기 위해. 그리고 가장 뛰어난 기사단을 창설하기 위해 위대한 달에 충성을 다하는. 그때 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끌어냈다. 대장님, 시간이 됐어요. 데우스는 눈에 가득 찬 경의를 담아 그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걸음을 옮겨 무술 연습장으로 향했다. 이곳은 정렬된 기사들의 무리였다. 그들은 곧 원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만인과의 전투에 참여하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데니얼스가 연단에 서 있다. 한 손에 검을 들고 다른 손으로 검을 만지작거리며 기사들을 둘러보고 있다. 그 후 그는 검을 몸 앞에 세운다. 일식의 구호를 외친다. 달빛 아래에서 자신을 증명하다. 구호로 끝나다. 그는 원정의 길에 나섰다. 이때 원작 이야기의 시작까지는 단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앨런은 무도회에 참석한 이후, 즉 1년 전을 기점으로 문장 속의 비밀을 끊임없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게임에서 문장을 암송하면 턴이 소모되어
그리고 매 턴마다 마법 공격력이 강화되어 이 문장들도 예상대로 마법의 성질을 바꿀 수 있어요. 에르는 이전에 제약을 얻을 때 사용했던 문장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굽힘, 반발, 천광, 회절의 선형. 굴절은 완성된 마법의 불완전성을 강화한다. 그로 인해 범위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반발은 마법의 형태를 파괴한다. 발사된 탄체의 이동을 실현한다. 천광은 전기 마법처럼 작용한다. 병행 강화 마법 시전. 마지막으로 회절의 선형은 마법의 관통 효과를 부여하는 것. 즉 쉽게 말해 치명타. 비록 에런이 지금은 마법을 탐구할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그는 매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이고 그래서 진행이 이렇게 느린 것뿐이다. 문장에 대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앨런이 이전에 사용했던 어휘 모두 설정상 이미 잊혀진 바빌로니아 문장들이야. 그것들은 이 세계에서 금기시되는 지식으로 여겨져. 앨런도 단순히 문장과 사용 방법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규칙은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그는 이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어. 재능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가 문장 탐구와 마법 연구에 몰두하게 될 줄은. 계속해서 그는 평소처럼 마법을 시전했어요. 그동안 연구한 2차 마법 연쇄 번개를 시험하는 중이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연구한 2차 마법 연쇄 번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능숙하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인장을 만들어냈어요. 마력이 그의 몸 주변에 모인다. 번개처럼 번쩍인다. 에른의 생각에 따라 병렬로 배열된 마력들이 원형 구체를 형성한 후 일부 특정 점들을 의도적으로 지운다. 불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고정된 단어를 부여한다. 눈앞에 방금 나타난 번개. 그가 주문을 외친 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지지직거리는 상태를 유지했다. 그 후 그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압축을 읊조렸다. 원래 거대한 구체 같던 번개 구슬이 정지된 상태에서 갑자기 구슬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서 붕괴되었다. 방금 전에는 구슬 크기의 형태였던 마법, 순식간에 구체의 형태를 잃었다. 오직 순수한 번개 모양만 남았다. 앨런이 마지막 주문을 외웠을 때, 그가 이전에 맺었던 손 모양을 풀었을 때, 거대한 번개 힘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 그의 앞에 천둥나무가 나타났다. 이 푸른 나무는 더 강한 빛을 발산했다. 정오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다. 그 형태는 정지해 있다. 그것은 무한히 강력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앨런은 갑자기 깨달았다. 주문 순서가 마법의 구체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돌아보는 순간 앨런은 자신이 가장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인 제노니아 가문이 딸 카리아를 보았다. 카리아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현재 상황에 매우 충격을 받은 듯했다. 평소에는 항상 고귀한 기품을 풍기는 그녀가 지금은 입이 타원형으로 벌어져 있었다. 앨런이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할 때 카리아 옆에 남자가 소리쳤다. 불가능해.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7단계 마법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기원 마법이야. 앨런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매우 터무니없는 오해에 휘말린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